김말수님 댁 맞죠? 꽃 배달 왔습니다. 알록달록한 국화와 장미가 예쁘게 꽂혀 있었는데 리본에는 어머니 건강하세요라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가 아니라 인쇄된 글씨였죠. 꽃바구니와 함께 온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형제들과 함께 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이 고작 이거냐?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전라남도 깊숙한 시골 마을 기와지붕이 고즈넉한 한옥집에서 아침 햇살이 대청마루 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80살 김말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뜰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등에 새겨진 주름살마다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찬 새벽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나왔지만 말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혼자구나. 말순은 중얼거리며 배추를 차가운 우물물에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지며 고요를 깨뜨렸죠. 40년 전 남편 순재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이 집은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죠. 밤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견디기 어려웠고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조차 서글펐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그날 말수는 병원 영안실에서 새 아이 앞에서 다짐했었죠.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서라도 너희를 다 키우겠다. 그때 큰아들 정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둘째 영희는 중학교 3학년, 막내 민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울음을 터뜨렸지만 말수는 눈물을 삼키며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그 뒤로 정말 죽도록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오전에는 새벽 장터에서 나물과 채소를 팔았습니다. 오후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거나 농사일을 도왔죠. 저녁에는 집에서 콩나물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서 다음날 팔 준비를 했습니다. 손바닥이 까져서 피가 나도 무릎이 아파서 걸음이 불편해도 멈출 수 없었죠. 애들 학용품 사주고 대학까지 보내야 한다. 이 생각 하나로 40년을 버텨왔습니다. 정호가 대학 입학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논 한 마지기를 팔았고 영희가 취업 준비한다고 할 때는 몇 달 동안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민수가 군대에서 면회 오라고 했을 때는 버스비가 아까워서 걸어서 부대까지 갔던 적도 있었죠.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하나둘 성공했습니다. 정호는 서울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시작해서 제법 잘 된다고 했고 영희는 회사에 다니다가 외국인과 결혼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민수도 지역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죠. 그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구나. 자식들이 다 잘 되었구나.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식들의 안부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전화 한 통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정우는 항상 사업이 바빠서요. 엄마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고 영희는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가끔 술에 취해서 전화를 걸어와서는 옛날 이야기만 하고 끊었죠. 엄마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엄마 애들 학원비며 집 대출이며 돈이 많이 들어요. 엄마 해외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자주 연락 못 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말순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각자 살아가는데 사정이 있겠지 하고 참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키우려고 그 고생을 했나? 마루에 앉아서 늙은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우며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80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요? 외로울 때는 누구와 말동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가끔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할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혼자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죠. 자식 하나라도 곁에 있어줄 줄 알았는데 기대는 사치였나? 말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울타리 너머로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꽃들조차 서로 의지하며 무리지어 피어 있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부엌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면서도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늘 허전했습니다. 가끔 정우가 보내주는 생활비나 영희가 외국에서 보내는 선물들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죠. 그때 대문 너머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손녀 지민이었죠. 24살 대학생인 지민은 방학 때면 할머니 댁에 와서 지내곤 했는데 말순에게도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성격이 밝고 예의가 바른 아이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말수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죠. 어머, 지민아. 언제 왔니? 할머니가 몰랐네. 어제 늦게 왔어요. 할머니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뭔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지민을 보며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핏줄도 아닌데 이렇게 신경 써주는 아이가 있다니 정말 고마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차갑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민 같은 아이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그냥 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기뻐. 지민은 말순 옆에 앉아서 배추 다듬는 일을 도우며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젊은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 말순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언제 이렇게 할머니를 찾아와 줄까요? 언제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까요? 저녁 노을이 한옥 처마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지민이 돌아간 뒤 혼자 마루에 앉아 멀어져가는 지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핏줄보다 남이 나은 세상이구나. 며칠 후 말순의 팔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넘기며 날짜를 확인하던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죠. 80년을 살아온 인생의 큰 고비인데 과연 자식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일주일 전부터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대청마루를 걸레질하고 방안을 정리하고 마당의 낙엽도 깨끗이 쓸었죠. 만약 자식들이 온다면 깔끔한 집에서 맞아주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정우가 좋아했던 잡채도 미리 준비해두고 영희가 어릴 때 즐겨 먹던 호박전 재료도 마련해놨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국물도 우려놨죠. 생일 전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문득 남편 순재가 살아있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멀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순재는 자식들에게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정우가 말썽을 부리면 호되게 꾸짖었지만 나중에는 꼭 안아주며 타일렀죠.
영희가 여자라고 차별받는다고 울면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며 격려해줬고, 민수가 형 누나들에게 밀려 위축돼 있으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줬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자식들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을 텐데. 드디어 팔순 생일 당일이 밝았습니다.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고운 한복도 꺼내 입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주름은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올 거야. 팔순잔치인데. 아침부터 문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대문 쪽을 자주 들여다봤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자식들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드디어 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왔구나. 불이 나게 대문으로 뛰어갔는데 거기 서 있는 건 택배기사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꽃바구니 하나를 들고 서 있었죠. 김말순님 댁 맞죠? 꽃 배달 왔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곧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죠. 네, 고맙습니다. 택배 기사가 돌아간 뒤 말순은 꽃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록달록한 국화와 장미가 예쁘게 꽂혀 있었는데 리본에는 어머니 건강하세요라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가 아니라 인쇄된 글씨였죠. 꽃바구니와 함께 온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형제들과 함께 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이 고작 이거냐? 꽃바구니를 대청마루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예쁘기는 했지만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죠. 직접 와서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오후 3시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언니 팔순 축하해요. 어머, 꽃이 참 예쁘네요. 자식들이 보냈나 봐요. 이웃들의 축하 인사에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직접 오지 않았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바빠서 꽃만 보냈다고 둘러댔죠. 자식들 참 잘났어요. 바빠도 어머니 생각은 하는구나. 이웃들의 말에 말순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났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죠. 저녁 무렵 지민이 할머니와 함께 떡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팔순잔치 준비를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지민아. 고마워. 지민은 말순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추억, 장래 희망까지. 말순은 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신의 손녀와 대화하는 기분이었죠. 할머니, 혹시 자제분들은 안 오셨어요? 지민의 순수한 질문에 말순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아, 바빠서 못 왔어. 아, 그렇구나. 그래도 꽃바구니가 정말 예뻐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느껴져요. 지민의 말에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느끼는 건 공허함 뿐이었죠. 밤이 되어 모든 이웃들이 돌아간 뒤 말순은 혼자 꽃바구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죠. 40년을 혼자 키웠는데 팔순 생일에 이게 전부구나. 그 돈으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밥을 먹고 자랐는지, 얼마나 많은 학용품을 샀는지, 얼마나 많은 옷을 입혔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남은 건 이 집 하나뿐인데 자식들에게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말수는 꽃바구니를 안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자식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죠. 집안은 텅 빈 듯 허전했고 꽃바구니만이 쓸쓸히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팔순잔치가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말순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쓸쓸했던 생일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받으니 큰아들 정호의 목소리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정호야. 생일에 꽃 고마웠다. 말수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정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죠.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뭔데? 정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려운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어제 꽃바구니 돈도 사채에서 빌린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보증을 잘못 썼다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자식이 어려운 처지라니 마음이 아팠죠. 얼마나 힘들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사업 자금만 좀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니까. 말수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이 어려우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죠. 팔순 생일에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서운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생각해 볼게. 엄마, 급해요.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진짜 끝장이에요. 부탁드려요. 정호는 다급한 목소리로 사정을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오후, 이번에는 둘째 영희에게서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캐나다는 새벽 시간이었을 텐데 웬일인지 전화를 했죠. 엄마, 잘 지내세요? 영희야.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영희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울먹이는 것 같았죠. 엄마, 사실 이혼했어요. 뭐라고?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는 외국인 남편과 행복하게 산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여러 번. 견디다 못해서 이혼했는데 여기법이 복잡해서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영희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의 마음도 아팠죠. 영희야, 힘들었구나. 그럼 한국에 들어와. 엄마, 한국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비행기 표며 정착 자금이며. 저 지금 정말 한 푼도 없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말수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큰아들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제 둘째 딸도 돈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엄마,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진짜 이번만 도와주세요. 영희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말수는 자식들이 모두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죠. 저녁 무렵 이번에는 막내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막내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났죠. 엄마, 민수야, 왜 이렇게 늦게? 술 마셨니? 민수는 대청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술 마시고 사고 쳤다고. 그리고 도박도 들켰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말수는 막내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민수야, 언제부터 이렇게...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풀려고 조금씩 마셨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엄마, 민수는 말순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집 팔면 나 빚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큰 집에 엄마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팔아서 나눠주면 우리 모두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각각 다른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집을 팔자는 소리까지 하는 거였죠. 민수야,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아서 지은 집이야.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봐야죠. 형도 사업 망했고 누나도 이혼했고 저도 이 모양이에요. 엄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뭘 하세요? 민수의 말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깨달았죠. 세 자식 모두 각자의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고 그들에게 엄마의 집은 마지막 구원줄로만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너희들이 내가 팔순이 되도록 기다린 게 이거였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운 건 이해했지만 마치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죠.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호의 사업 실패, 영희의 이혼, 민수의 도박과 알코올 중독. 자식들이 모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속상한 건 따로 있었죠. 자식들이 어머니를 걱정해서 연락한 게 아니라 모두 돈 때문에 연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팔순 생일에는 꽃바구니 하나로 때우더니 막상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식들의 모습이 서글플 뿐이었죠.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많이 주기만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자식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만이 남아 있었죠. 일주일 후, 세 자식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순이 먼저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자식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정한 자리였죠. 정우가 서울에서 내려왔고 영희는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죠. 대청마루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말수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지만 속으로는 혹시나 했죠. 혹시 자신을 걱정해서 모인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뭔데? 엄마,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이 집 너무 크잖아요. 말순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집 이야기였죠. 영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혼자 사는 집치고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 외롭지도 않을 거고. 말수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 같았지만 속내는 뻔했죠. 그래서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정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팔아요. 그래서 엄마는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나눠서 각자 새 출발하는 거예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집을 팔자고 하다니 그것도 자식들이 나서서 말이죠. 너희가 나를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집 때문에 모였구나. 영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위험해요. 하지만 말수는 영희의 눈빛에서 다른 것을 읽어냈습니다. 간절함이 아니라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민수가 참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형, 누나. 말 길게 하지 말고 솔직히 합시다. 우리 모두 돈이 필요하잖아요. 집 팔고 나누자고요. 그때 마침 이웃집 손녀 지민이 할머니가 부탁한 심부름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국에서 사온 소화제와 파스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약 사왔어요. 식구분들 다 오셨네요. 지민은 밝게 인사했지만 거실 분위기가 어색한 걸 눈치챘습니다. 민수가 지민을 노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런 남의 자식한테는 왜 심부름까지 시켜요? 우리가 있잖아요. 말수는 민수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건 지민이었는데 이제 와서 질투하는 거였죠. 민수야, 지민이는 엄마, 남의 자식 챙겨줄 여유 있으면 우리부터 챙기세요. 정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남 챙겨줄 돈으로 우리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지민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약만 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지민의 손을 잡았죠. 지민아, 고마워. 할머니 대신 약 사러 가느라 수고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지민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도 받아.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없다고 하소연하는데 남의 자식한테는 돈을 주세요? 영희도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말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핏줄보다 남이 낫구나. 지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돈을 받지 않고 고개만 숙여 인사한 뒤 나갔습니다. 자식들은 지민이 나간 뒤에도 계속 불만을 토로했죠. 정우가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집을 팔자는 거냐? 그게 최선이에요. 엄마도 편하시고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고. 말수는 자식들을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는 눈에 사랑이나 걱정은 보이지 않고 오직 계산하는 시선만 느껴졌죠. 영희가 조금 더 부드럽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가 힘드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몸도 불편해질 텐데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만 말수는 영희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걱정한다면 팔순 생일에라도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줬을 텐데 돈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모여서 집을 팔자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너희들 마음은 알겠는데. 민수가 성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생각할 시간 없어요. 우리 모두 급해요. 특히 저는 이번 주 안에 돈 마련을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정우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해요. 말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40년을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는데 자식들은 그 집을 마치 처분해야 할 짐짝 정도로 여기고 있었죠. 이 집에는 너희 아버지의 혼이 깃들어 있고 내 평생이 담겨 있어. 엄마, 그런 감상적인 말씀 말고요.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집 팔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에요. 말수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자신의 품에서 잠들던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어 보였죠.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줘. 엄마, 내일 답 들을 수 있는 거죠?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고
말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뒤 말수는 혼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이럴 줄 알았다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어야 했을까요? 달빛만이 적막한 방안을 비추고 있었고 말순의 마음은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식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마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뜻밖에도 정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서둘러 온 것처럼 보였죠. 엄마, 혼자 계세요? 응, 그런데 왜 혼자 왔니? 어제 내일 답 듣는다고 하지 않았니? 정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제 말씀드린 사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오늘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말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집 등기부등본이나 서류 같은 거 어디에 보관하세요? 제가 은행 가서 담보대출 알아보려고요. 말순은 정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어제는 가족회의를 하자더니 오늘은 혼자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뭔가 이상했죠. 정호야, 그런 중요한 일은 형제들과 상의해서 엄마, 형이랑 누나는 모르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말할게요. 정호의 눈빛이 간절했지만 동시에 교활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서류는 내가 직접 관리해야겠다. 정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죠. 오후 2시쯤 말순이 뒷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 앞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죠. 살금살금 나가보니 정호가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뭐 하는 거냐? 정명이 걸린 정호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아, 엄마. 휴대폰을 두고 갔나 해서요. 하지만 말수는 정호가 서류를 찾으려 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몰래 집 문서를 훔쳐가려 한다니 믿고 싶지 않았죠. 그날 저녁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있는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받았어요. 무슨 상담? 상속 관련해서요. 엄마 재산이 집 하나뿐이니까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 문제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영희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 마치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영희야, 그런 이야기는 너무 이르지 않니? 엄마,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이 지금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두는 게 나중에 상속세도 적게 나오고 좋다고 하셨어요. 영희도 결국 집을 팔자는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말수는 둘째 딸마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밤 10시쯤 민수가 또 술을 마시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온 사람이 있었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대출 전문가세요. 뭐? 집 담보로 대출받는 절차 설명해 드리려고 모셨어요. 아주 간단해요. 말수는 민수가 벌써 사채업자와 함께 담보대출 계약서를 준비해 온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민수야, 너 뭐 하는 거냐? 엄마, 시간 없어요. 이분이 조건도 좋게 해주신다니까 오늘 계약하고 내일 바로 돈 받을 수 있어요. 대출업자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집 시세가 꽤 나가니까 넉넉하게 대출해 드릴 수 있어요. 금리도 다른 데보다 싸게 해드리고요.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각자 몰래 집을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였죠. 그때 갑자기 정호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차가 대문 앞에. 정우는 거실에서 대출업자와 민수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도 형이 온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형이 왜 여기 와? 너 혼자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지? 뭔 소리야? 두 형제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업자는 어색해하며 자리를 피했죠. 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미 엄마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민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형도 어제 혼자 와서 집 서류 찾으려고 했잖아. 엄마가 다 말해줬어. 뭐? 엄마가? 두 형제는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영희도 급하게 집에 들어왔죠.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우가 영희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누나도 해외에서 변호사랑 상속 상담했다면서? 우리 몰래?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미리 알아보는 거였어요.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도 이혼했으면서 엄마 집 목 챙길 궁리나 했지.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았어? 영희가 발끈했습니다. 너희나 나나 다 엄마 돈 아니면 못 버틴다면서 무슨 소리야. 세 자식은 서로의 속셈을 알게 되면서 서로를 배신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집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만해. 말순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자식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은 혼자 해먹으려 했잖아. 누나가 변호사까지 동원하고 막내가 사채업자까지 데려와서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꽝 닫았죠. 자식들의 다툼 소리가 벽 너머로 계속 들려왔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당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날 밤 자식들의 다툼 소리가 멈춘 뒤에도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기억을 떠올렸죠.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 40년 전 남편 순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 뒤 순재는 말순을 침대 가까이 불러서 귓속말을 했었죠. 말순아,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너를 힘들게 할지도 몰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착한데. 하지만 순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워지면 변해. 특히 돈 문제가 생기면 가족도 남이 될 수 있어. 만약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고 너만 힘들게 한다면. 순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뜻대로 해. 자식들에게 줄 의무 없어. 너 혼자 피땀 흘려 지킬 집이야. 그때는 남편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이 예언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말수는 침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죠.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증까지 받아둔 문서였습니다. 김말순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며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을 경우 처분권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음. 남편의 친필로 쓰여진 유언장을 읽으며 말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오전 말수는 마을 이장을 불렀습니다. 70대 초반인 이장은 말순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장님,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말순 씨.
말수는 유언장과 집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이 집 명의를 바꾸려고 해요. 이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갑자기 웬 명의 변경이에요? 자식들이 이 집을 노리고 있어요.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고요. 말수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장에게 털어놨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죠. 요즘 자식들이 참 부모 은혜를 모르네요. 그래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해요. 누구한테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웃집 지민이한테요. 이장은 더욱 놀랐습니다. 지민이한테요? 혈육도 아닌 아이한테? 그 애가 그동안 저를 가장 잘 돌봐줬어요. 진짜 가족보다 낫더라고요. 말수는 지민이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이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주고 혼자 식사하는 걸 걱정해서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외로울 때는 말동무도 되어 주었죠. 내 자식들은 팔순 생일에도 안 왔는데 지민이는 매일 안부를 물어줬어요. 이장도 지민이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마을에서 소문이 났었죠. 그래도 말순 씨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장님, 제가 이미 몇 년 동안 생각해 본 일이에요.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 왔던 것이죠.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으면 집은 내 뜻대로 하라고요. 이장은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보이네요.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아직은 자식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적당한 때에 발표할게요. 그날 오후 말수는 지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민은 할머니가 부르니까 궁금해하며 왔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아서. 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께 더 많이 받았어요. 지민의 순수한 대답에 말수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지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선물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아니야, 할머니 마음이니까 받아야 해. 말수는 지민에게 집 등기부등본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지민의 이름이 새롭게 등재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민은 서류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을 너한테 주는 거야. 네. 할머니, 이런 건 안 돼요. 저는 남이에요. 지민은 황급히 손을 저었지만 말수는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민아, 남이 아니야. 너는 할머니한테 진짜 가족이었어. 핏줄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야.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괜찮아. 할머니 마음이니까 받아줘. 하지만 말수는 지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지민아, 아직은 비밀로 해줄 수 있겠니? 자식들한테는 할머니가 적당한 때에 말할 거야. 지민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홀로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펐죠. 자식들과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다 버려질 줄 알았다면 벌써 이 집은 내 손에서 떠났을 거야.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집을 차지하려는 싸움을 벌이든 말든 상관없었죠. 이미 집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의 손에 넘어갔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고 말순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명의를 지민에게 넘긴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곧 벌어질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식들이 언제까지고 모르는 척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아침 일찍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오후에 형제들과 함께 갈게요. 집 문제 최종 결정하려고요.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오후 2시 세 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와서 본격적으로 집을 처분할 준비를 해온 것 같았죠. 정호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상담한 서류를, 영희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상속 포기 각서를, 민수는 대출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정호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장인 양 행동하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며칠 동안 심도 있게 상의해봤어요. 말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말을 할지 뻔했지만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죠. 영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선 저희가 어제 싸운 것 사과드려요. 엄마 앞에서 보기 흉하게.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급했어요. 말수는 자식들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혹시나 마음을 바꾼 건 아닌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죠. 정우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집 팔아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시세가 꽤 나가더라고요. 팔면 엄마는 서울에 있는 좋은 양로원에 들어가시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나눠서 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여기 양로원 자료예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에 있어서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민수가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저 정말 시간 없어요. 말수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사랑이나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만 느껴졌죠. 너희들이 진심으로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냐? 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혼자 이런 큰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전문 시설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영희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도 엄마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겠어요. 하지만 말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밤잠 못 잔다고? 그럼 팔순 생일에는 왜 안 왔니? 자식들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각자 사정이 있어서. 말순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이며 차분히 말했죠. 좋아. 너희 말대로 하자. 자식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응. 그런데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말수는 차를 들고 나와서 자식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웃으며 폭탄 선언을 했죠. 이미 내 손에 집은 없다. 자식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말수는 서랍에서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거기에는 지민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죠. 이미 며칠 전에 명의를 바꿨어. 정우가 서류를 집어들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보는 그대로야. 이 집은 이제 지민이 것이야. 영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배신이에요. 저희는 엄마 자식인데. 민수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남의 자식한테 집을 주다니. 이게 말이 돼요? 말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너희들이야. 팔순 생일에는 꽃바구니 하나로 때우고 집 팔자고 할 때만 모여서 형제회의하고. 정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명의를 바꿀 수 있잖아요. 안 돼. 말순의 단호한 대답에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저 진짜 죽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하고 있다고요. 영희도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저도 갈 곳이 없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서 살아요? 민수는 아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걸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에요. 술도 끊을게요. 도박도 안 할게요. 하지만 말수는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게 뭐야? 말순이 일어서서 자식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정호야, 너는 사업 실패할 때마다 엄마한테 손 벌리기만 했어. 성공했을 때는 한 번도 안부 전화 안 했잖아. 엄마, 영희야, 너는 외국 가서 잘 산다고 자랑만 했지. 엄마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걱정해줬니? 그건, 민수야, 너는 술 마실 돈은 있으면서 엄마 용돈 드린 적이나 있니? 세 자식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어때? 혈육도 아닌데 할머니 아프면 병원 데려가주고, 외로우면 말동무해주고, 추우면 연탄불 갈아주고. 이런 게 진짜 가족 아니야? 그때 마침 지민이 할머니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고 싶어서 온 것 같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눈치챘죠. 할머니, 죄송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 중이신 것 같은데. 정우가 지민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지민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저는 뭘 잘못했나요? 영희도 지민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해준 게 다 계산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말순이 벌떡 일어나서 자식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만해. 지민이한테 화풀이하지 마. 그리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끝장난 건 너희들의 욕심이지. 내 삶은 이제 새로 시작이야. 민수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지. 이제 엄마한테 기대지 마. 정우가 마지막으로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법정에서 보자고요. 이건 부당해요. 그래, 법정에서 보자.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도 있으니까. 말순이 유언장을 꺼내 보이자 자식들은 완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너희 아버지는 이런 날이 올 걸 미리 알고 계셨어.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으면 집은 내 뜻대로 하라고 하셨거든. 세 자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어머니 편이 완벽했고 자신들의 행동도 돌이켜보니 부끄러웠죠. 결국 세 자식은 울분에 차서 집을 떠났습니다. 나가면서도 원망 섞인 말들을 내뱉었죠.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남의 자식 믿다가 배신당해봐요. 우리는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말수는 대청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죠. 40년 동안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민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소동을 이웃들로부터 들었던 모양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말요? 그런데 할머니, 저는 정말 이 집을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선물이에요. 지민은 아직도 집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지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죠. 지민아, 할머니 말 잘 들어봐. 이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야. 말수는 지민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찬장 한 켠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죠. 이 집에서 너희 할아버지와 내가 신혼살림을 시작했어. 여기서 자식 셋을 낳아 기르고 여기서 할아버지를 떠나보냈지. 앨범을 넘기며 말수는 지민에게 이 집의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직접 기와를 얹고 마루를 깔던 이야기,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던 추억들, 힘든 시절을 버텨내며 이 집을 지켜온 세월들을요. 그런데 정작 내가 키운 자식들은 이 집을 짐으로만 봤어. 하지만 지민이 너는 달랐지. 이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냈잖아.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지민아,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야. 사랑이 있는 곳이고, 너와 할머니가 함께 있으면 이 집은 다시 살아날 거야. 말수는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순의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말순이네 자식들이 팔순잔치에도 안 오더니 결국 집 때문에 파국이구먼. 그래도 자식이 자식인데 남의 자식한테 집을 주다니. 하지만 지민이가 그동안 말순이 할머니 얼마나 잘 돌봤는데 혈육보다 낫더라.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말순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지민이 얼마나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인지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지민은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교는 인근 도시에서 통학하고 방학 때는 할머니와 함께 집을 지키기로 한 거였죠. 할머니, 저 꼭 보답할게요. 이 집은 제 욕심이 아니라 할머니의 은혜를 지키는 마음으로 지킬게요. 지민은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보답은 무슨, 지민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해. 그날부터 한옥집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지민이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함께 마을 회관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죠. 저녁에는 둘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웠고 말수는 지민에게서 젊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였죠. 한 달 후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초라해져 있었죠. 엄마, 안녕하세요. 정호야. 엄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려요. 말수는 큰아들의 사과를 듣고도 마음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니?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사업도 정리하고 이제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려고요. 정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은 지민이가 잘 받았나요? 응, 지민이가 할머니 잘 모시고 있어.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죠. 정호의 말에서 진정한 뉘우침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정호야, 너 정말 달라진 거야? 네, 엄마.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2달 후에는 영희도 한국에 들어와서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혼자 힘으로 항공료를 마련해서 온 거였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영희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낼 거니?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예전 직장 동료가 일자리도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영희도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가장 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술과 도박을 끊기 위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죠.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3달 후 세 자식이 함께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온 거였죠.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가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갈게요. 말수는 자식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진짜 자식들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그래, 늦었지만 다행이야. 지민도 자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갔죠. 지민아, 우리 엄마 잘 부탁해.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할머니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민의 대답에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5명이 함께 모여 오랜만에 가족 같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순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지민이 도와서 만든 잡채가 식탁 위에 올랐죠. 할머니 요리는 역시 최고예요. 지민의 칭찬에 말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민이가 도와줘서 더 맛있지. 자식들도 오랜만에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며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맞아, 이 맛이야. 식사 후 자식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약속했죠.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자식들의 약속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옥 처마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과 지민은 마당에 나와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죠.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뭘? 자식분들과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민아, 진짜 가족은 핏줄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야. 마음으로요? 그래. 서로를 아끼고 걱정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마음 말이야. 지민은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고마워, 지민아. 말순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이 끝난 평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집은 넘겨졌지만 진정한 가족을 얻었고 자식들도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날 밤 말순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말씀 덕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말순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옥 처마 위로 별들이 총총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정우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뭔 일이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정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달라는 말도 집을 팔자는 말도 없었죠.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온 거였습니다. 엄마, 제가 새로 시작한 작은 가게가 조금씩 잘 되고 있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정직하게 살려고요. 말수는 큰아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영희도 한국에 정착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 벌어서 당당하게 살고 있었죠. 엄마, 제가 번 첫 월급이에요. 영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번 소중한 첫 월급이었죠. 고마워, 영희야. 하지만 내가 써야 할 돈이야. 아니에요. 엄마께 용돈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영희의 말에 말수는 감동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의 마음이 중요했던 거였죠. 민수는 술을 완전히 끊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해요. 그래, 민수야.
늦었지만 다행이야. 엄마, 제가 빚 다 갚으면 그때 다시 효도할게요. 지금은 부끄러워서. 민수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였죠. 말순의 81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식 셋이 모두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지민도 함께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정말 성대한 잔치가 되었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말순 언니, 80일 축하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옥집에서 말순은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지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말순과 지민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한 일이 맞았을까? 할머니, 저는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지민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 제가 다음 세대에도 전해줄게요. 말순은 지민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한옥집 처마 아래에서는 두 사람의 따뜻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핏줄은 끊어져도 마음으로 맺은 가족은 영원히 남는 법이지. 말순의 마지막 말과 함께 달빛이 고요한 마당을 비춰주었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은 끝났고 새로운 행복의 시간이 시작된 거였죠. 이제 말순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